아파트 복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임선미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해온 건물을 지키는 일에 매달려왔고 그 결실로 이 동탄의 신축 아파트를 아들 민준에게 선물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은 평소의 늠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낯선 여자의 앞에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제발, 개훈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아들. 그녀의 전부인 강민준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선미 여사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섰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 한가은에게로 향했다.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 가녀린 몸매를 가진 그녀는 민준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선미 여사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이 상황에 끼어들어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여자, 한가은.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33살에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운 좋게 건물주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몰랐다. 밤낮 없이 잠 못 이루며 건물 관리에 매달렸고 아들 민준에게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민준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바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다행히 민준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그랬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가은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역력했다. 선미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예비 며느리가 될지 모를 한가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청초하고 단아한 외모를 지녔다. 은은한 화장과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목소리 또한 조곤조곤하여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선미 여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자신과 마주칠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빛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묘한 부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어휴, 반갑다. 개훈아, 민준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단다. 디자인 일을 한다고 선미 여사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네, 어머니, 작은 회사에서 웹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른 질문을 유도하기 마련인데 개우는 그저 필요한 대답만을 하고는 침묵했다. 그 어색함은 선미 여사의 뺨이 화끈거릴 정도로 낯선 것이었다. 민주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연신 개운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살뜰히 챙겼다. 가훈아, 이것도 먹어봐. 여기 음식 정말 맛있대. 어머니가 우리 첫 만남이라고 비싼 식당으로 예약하셨어. 개우는 민준의 행동에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자기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입력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같았다. 식사 내내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선미 여사가 물어보면 개우는 짧게 답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민준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선미 여사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단순히 낯을 가리거나 긴장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태도에서 오만함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만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선미 여사는 자신이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진심이었다. 홀로 사는 삶만으로도 그녀는 벅찼고 유일한 혈육인 민준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민준아, 가훈아, 너희 결혼하면 살 곳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가 동탄에 새로 지은 아파트 하나를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정말요, 동탄이요. 요즘 동탄 집값이 엄청 비싸던데. 뭘 하든 시작은 좋은 집에서 해야죠. 그 집은 시가로 20억 원에 달했다. 방 4개에 전망까지 좋은. 두 모자가 평생 행복하게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아들은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 기쁨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가은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입술 한쪽을 비틀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20억 원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다. 선미 여사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방금 20억 원짜리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민준조차도 개운의 반응이 이상했는지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모님께 제대로 인사해야지 속삭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선미 여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20억 원짜리 선물, 오만한 며느리. 며칠 후 임선미 여사는 민준과 개운을 데리고 동탄의 새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실내를 눈부시게 비추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민준은 어린아이처럼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거실도 우리 집만 하고 전망도 끝내주네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선미 여사도 미소 지으며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가은에게 물었다. 가은아, 너는 우리 집 마음에 드니 가은은 팔짱을 낀 채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집안을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선미 여사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촌스러운 체리색 몰딩을 써요.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개운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벽지 색깔은 또 뭐고요? 저희 할머니 댁이 생각나네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해야겠어요. 선미 여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20억 원짜리 집을 선물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인테리어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태도는 상대방의 호의와 진심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이었다. 민준이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하하, 가은아, 살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지.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뭘 그래. 개운은 민준의 말을 끊고 선미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뭘요,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요. 내가 살 집이니까 솔직한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집에서 그냥 살라고 하면 전 못 살아요. 제 눈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개운은 당당하게 소리쳤다.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 선미 여사는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세상에, 주방 동선이 엉망이잖아요. 냉장고는 왜 저쪽에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요. 여기도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공사비는 얼마나 들까? 그녀의 혼잣말 같은 목소리에는 이 모든 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선미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의 인생이 저 교활한 여자에게 송두리째 망가질 것 같다는 무시무시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선미 여사는 차갑게 개운을 불렀다. 가은아, 나 좀 보자.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꼈는지 가은은 마지못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미 여사는 팔짱을 낀 채 개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네가 어떤 집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묻겠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았기에 이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내 눈에 차지 않는 거니? 선미 여사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개운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다. 그 모습에 선미 여사는 더욱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욱 강하게 가운을 추궁했다. 말해봐. 네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그러자 민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개운이가 조금 낯을 가려서 그래요. 어머니, 너무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민준은 마치 가은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순간 선미 여사는 아들에게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가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솔직하게 말해주면 더 좋은 집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 집을 뜯어고치든가 할 수 있지 않겠니? 선미 여사의 속이 터지는 듯한 목소리에 개운의 얼굴은 잠시 후끈 달아올랐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선미 여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저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았어요.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개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미 여사에게 되래 따져 물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선미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보증금 200에 월세 30. 네, 그게 왜요? 어머니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화장도 사치일 만큼 가난한 주제에 제 분수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나를 약 올리는 것인가? 선미 여사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개념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옆에 있던 민준이 그런 가은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팔을 잡아 말렸다. 가은아, 제발 그만해.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이렇게까지 해? 난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민준 씨도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난한 게 죄야. 그럼 난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자격도 없다는 거야. 개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같았다. 선미 여사는 냉정을 되찾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은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무기 삼아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다. 자신이 불쌍하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였다.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다.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런 부류의 사람과 싸워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미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 나는 네가 사는 곳으로 너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의 태도야.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집 핑계를 대는 그 오만함. 오만함이라니요. 난 그냥 내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요즘 시대에 자기 생각도 말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미 여사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만 같았다. 대체 저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의 경고, 민준의 배신,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고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어머니의 높은 신미안과 솔직한 의견이. 선미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민준아, 가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민준은 가은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엄마, 가은이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냥 가자. 나 여기 더 있다가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선미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개운이 무언가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선미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그리고 차에 오를 때까지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미 여사는 핸들을 꽉 쥐고 분노로 떨리는 몸을 억누르려 애썼다. 민준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했지만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다. 개우는 잔뜩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얄미운 표정을 보자
겨우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미 여사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다.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먼저 개운에게 말을 건넸다. 아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 정말 민준이와 결혼하고 싶니?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당연히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네 행동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야. 그 바탕에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너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 그저 너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개운은 선미 여사의 말에 입술을 삐죽 내밀며 반박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제가 가난해서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무시라니 내가 언제 널 무시했지. 방금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고 비아냥대셨잖아요. 그런데 민준 씨한테는 20억 원짜리 집을 턱하니 사줄 수 있으면서 인테리어 비용 몇 푼 보태주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요. 저 정말 실망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몇 푼이라니 집 전체를 뜯어 고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웃기는구나. 그래, 아까워서 그랬다. 내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내 아들에게 주려고 아꼈던 돈인데 너 같은 개념 없는 아이한테 한 푼이라도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랬다. 됐니? 어머니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말렸지만 선미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였다. 그리고 잘 들어. 나는 네가 가난해서 싫은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가난해서 싫은 거야. 감사할 줄 모르고,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는 그 얄팍한 마음이 싫다고. 선미 여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개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민준 씨, 들었지?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어. 저렇게 마음이 얄팍한데, 민준 씨. 제발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나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어. 개운은 엉엉 소리를 내며 민준의 품에 쓰러졌다. 민준은 당황해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 모습을 본 선미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렇게 교활한 계집에게 속아 넘어가는 아들이 가엾고 실망스러웠다. 선미 여사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봐라, 저게 내 눈에도 정상적으로 보이니 저 눈물들이 그렇게 진실해 보이냐고. 엄마, 제발 그만해. 개운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몰아붙여 가은이는 그냥 자기 생각에 솔직했던 것뿐이야. 표현이 좀 서툴렀을 뿐이라고. 아들의 대답은 선미 여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표현이 서툴렀다고 그건 서툰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야.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그럼 선택해라. 저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저렇게 휘둘리며 살든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든가. 내 선택에 달렸다. 선미 여사는 최후 통첩을 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아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와 가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가은은 민준의 옷깃을 잡고 더욱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다. 선미 여사는 더 이상 저런 지독한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까지 생각하고 나에게 대답해라.
만약 저 여자를 택한다면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내게서 단 한 푼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동탄의 아파트는 물론 네가 타고 다니는 차, 네가 쓰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다 끊어버릴 테니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 말을 끝으로 선미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고 나서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전신이 앙상한 나무십처럼 떨렸다. 내가 너무 모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은 원망하고 미워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개은과 함께 집을 나갔고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 정말 자신과 연을 끊고 저 여자와 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본능적으로 이번만큼은 자신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자신과 아들의 기싸움이기도 했지만 아들의 인생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였다.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아들아 하고 그녀가 방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굳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무슨 말이야. 나보고 가은이랑 헤어지라고. 엄마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간섭할 수가 있어. 나 이제 다 큰 성인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선미 여사는 그의 앞에 앉아 침착하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네 인생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엄마는 보여. 저 전계은이라는 아이. 절대로 보통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가은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 가은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 그래서 상처가 많은 아이야. 엄마가 가은이한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가은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오히려 그녀를 탓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 여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첫 만남에 20억 원짜리 집을 턱하니 내놓는단 말인가.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촌스러운 인테리어 타령과 제 분수도 모르는 오만한 뿐이었다. 그런데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냥 개은이의 서툰 표현 방법일 뿐이라고. 그리고 집 문제는 엄마가 우리 좋으라고 한 거잖아. 그럼 우리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대화가 안 통해. 아들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홀린 상태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개은이는 착해. 다만 상처가 많아서 솔직한 것뿐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선미 여사의 절망감은 더욱 커져갔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니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니. 민주는 길게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정신 차렸다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미안해. 엄마, 개운이 없이는 못 살겠어. 가은이는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 여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스스로 아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매달리고 사정해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만 더 초라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래, 알겠다. 그게 네 선택이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 잊지 마라.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집 안 치워도 돼.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결혼만 허락해줘. 민주는 애원했지만 선미 여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안 돼. 나는 내 아들은 있어도 정계은이라는 며느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야. 이제부터 나의 모든 지원은 끊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 앞으로 된 카드도 전부 다 지금 당장 나한테 주고 나가. 민준의 얼굴이 그녀의 단호한 말에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면 당장 저 여자와 헤어져. 그럼 모든 것을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가. 선미 여사는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선미 여사는 정말로 아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었다. 그녀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신용카드 회사에는 가족카드를 모두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민준이 타고 다니던 차까지 사람을 보내 회수하게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이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정계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독한 인연을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가은의 발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야? 선미 여사의 목소리를 들은 가은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 무슨 일로 자꾸 전화하세요? 너와 민준이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선미 여사는 본론부터 말했다. 가은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거의 들릴 듯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요? 농담하세요.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 알아서 정리해. 민준이 인생 망치지 말고. 민준 씨 인생을 망치고 안 망치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민준 씨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 행복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더 뻔뻔하고 당당해진 모습이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너는 다른 부잣집 아들 찾아서 떠나라. 민준이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뭐라고요? 못 들었나 본데 민준이는 이제 너 같은 애들이 돈 보고 만날 만한 매력이 없는 무능력한 남자가 됐어. 하지만 네가 정말 민준이를 좋아한다면 네가 돈 벌어서 민준이 먹여 살려야지. 선미 여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개운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다. 선미 여사는 마지막 경고를 덧붙였다. 민준이 앞에 다시 나타나서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 알아들었으면 끊어. 선미 여사는 가은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가은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결혼 파기를 통보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자 묘한 해방감과 함께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제 할 일은 다 했고 남은 것은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결혼 파기 소식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계은의 SNS 계정이었다.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는 그녀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친구가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너 정계은 SNS 봤어. 아주 가관이더라.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선미 여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개은의 SNS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당하는 세상이 너무나 분하다. 내 아픔을 후벼 파는 모진 시어머니.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신다. 지금쯤 그분도 아프실까 보고 싶다. 그립다. 눈물. 엄마란 무엇일까? 사진 속의 개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심지어는 링거를 맞고 있는 팔 사진을 올려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역겨웠다. 더 역겨운 것은 그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개은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사연에 감동하며 선미 여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었다. 언니, 힘내세요.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요즘도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돈이 전부인 세상이네요. 천벌 받을 거예요. 남자들아, 정신 차리고 내 사랑을 지켜라. 내 엄마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선미 여사는 너무 놀라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운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그녀를 마녀사냥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그 게시글에 뛰어들어가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제지했다. 이 온라인상의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고 자신이 해명할수록 상대방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혀를 차고 컴퓨터를 껐다.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일이라 곧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가은의 여론전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은밀하게 선미 여사의 실명과 그녀가 사는 동네를 노출시키며 자신을 강남 건물주 모진 시어머니로 묘사했다. 모르는 번호로 그녀를 비난하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건물 앞에 누군가 찾아와 그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평화로웠던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아들 민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운과 함께 꾸민 음모일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그녀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을 건네주었다. 발신자는 법률사무소였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한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전계은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함께 악의적인 언행으로 인해 저 전계은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 파혼을 유발한 가해자가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낯선 진실. 개운의 눈물. 바로 그 순간 선미 여사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 그래, 바로 이거였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이 풋내기 같고 악랄한, 개념 없는 아이에게 어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했다. 나를 모질고 악랄한 시어머니로 만들었다면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운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개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될 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청하는 대신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전개은의 이름, 출신 학교, 사는 동네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하여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개은의 오래된 SNS 계정까지 하나하나 뒤져가며 혹시라도 쓸모있는 정보가 있을까 싶어 혈안이 되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가온의 예전 SNS 계정들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 남자는 꽤 부유해 보였고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해 보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의 아들 민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다.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리고 사립탐정사무소에 의뢰한 지 나흘 만에 보고서 한 통을 받아볼 수 있었다.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전계은이라는 한 여자의 지난 5년간의 삶이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침을 꿀꺽 삼키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계은은 웹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그마저도 동료들과의 불화, 잦은 지각 및 무당 열근으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비 습관은 상상을 초월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구매했고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다. 당연히 그녀의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었고 카드사와 사채업자에 진 빚만 수억 원에 달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그야말로 막장 상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남자 관계였다.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남자 3명의 신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의 상속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였다. 공통점은 모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끝은 항상 비슷했다. 남자의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헤어지거나 개운이 그 남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시기였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그녀의 4번째 타겟이었던 것이다. 서류를 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야 아들을 저런 무서운 여자에게서 구해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탐정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했다.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그녀가 조작한 서류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첨부된 개운의 주변 인물 리스트를 꼼꼼히 다시 살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수진, 평범한 회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개운과는 대학 동창이자 한때 룸메이트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특이사항은 3년 전 큰 금전 문제로 절연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말로 가은의 과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가은에게 원한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보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박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 정계은 씨 일 때문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몇 분 후 짧은 답장이 왔다. 누구세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그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민준의 어머니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수진이 매우 경계하는 듯 했지만 선미 여사가 개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자 이내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개운이 또 무슨 사고를 쳤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선미 여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과의 만남부터 개운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최근에 보낸 내용 증명서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진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함께 동정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제가 솔직히 전계은이랑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걔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 씨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고통받으시는 걸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박수진은 망설임 끝에 선미 여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수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선미 여사에게 개은과의 악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랑 개은이는 대학교 동기였어요. 처음에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어떻게든 쉽게 돈을 벌려고 온갖 궁리를 했어요. 남자들도 그냥 돈줄로 생각하고요. 수진의 이야기는 선미 여사가 탐정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개은이 어떻게 남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심지어 개은이 박수진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간 후 잠적했던 사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걔가 숨기고 있는 것들, 제가 아는 한 다 말씀드릴게요. 녹취록이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든. 선미 여사는 수진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조만간 민준을 불러 가은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절규와 어머니의 아픔, 선미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박수진과의 만남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가은의 거짓말과 기만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순순히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미 여사는 그의 얼굴에서 깊은 그림자를 보았다. 개운과의 관계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준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선미 여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 며칠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다. 선미 여사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수진과의 만남, 그리고 사립탐정 보고서에서 밝혀진 개은의 과거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개은이 다른 남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돈을 갈취했는지, 그녀의 직업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민준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개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라니, 네가 직접 봐라. 선미 여사는 테이블 위에 박수진과의 통화 녹취록과 탐정 보고서, 그리고 개은이 다른 남자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놓았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박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보고서에 담긴 개은의 행적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개은은 너무나 다정하게 다른 남자들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민준은 서류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준은 소리를 지르며 서류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개은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가은이는 나를 사랑했다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는 오열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선미 여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은 아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다. 민준아, 저 아이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을 사랑했을 뿐이야. 너는 그 아이씨의 네 번째 먹잇감이었어. 그녀의 차가운 말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야.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그 허상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했던 자신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주는 선미 여사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흔들렸다. 선미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그가 이제라도 진실을 깨달았다는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민준아,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엄마는 괜찮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 배신감, 자괴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운 기색이 엿보였다. 선미 여사는 밤새도록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후회돼요.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개운이 편을 들고 정말 죄송해요. 선미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민준아, 엄마는 내 마음 다 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곧바로 갸은에게 연락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관계의 끝을 통보했다. 가은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지만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희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래서 나보고 헤어지자는 거야. 너희 엄마 꼭 너 지켜줄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개운은 마지막까지 악을 썼지만 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개운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미 여사는 민준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가은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미 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녀사냥의 시작. 끝나지 않는 악몽. 민준이 개운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선미 여사의 마음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아들이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고 더 이상 그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개운은 예상대로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별 통보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이내 교활한 복수심으로 변했다. 며칠 후 선미 여사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수많은 메시지 알림을 받았다.
평소 SNS를 즐겨 하지 않았던 그녀는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메시지 알림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SNS 앱을 열었고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차갑게 만들었다. 개은이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개은은 자신의 SNS에 매일같이 새로운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감성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당하는 세상이 너무나 분하다. 그녀는 자신을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랑을 한 피해자로 포장했고 선미 여사를 아들의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고 짓밟은 모진 시어머니로 묘사했다. 사진 속의 개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때로는 링거를 맞고 있는 팔 사진을 올려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글과 사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개운의 지인들은 물론 사정을 모르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사연에 동정하며 선미 여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요즘도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돈이 전부인 세상이네요. 천벌 받을 거예요. 언니, 힘내세요.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남자들아, 정신 차리고 내 사랑을 지켜라. 네 엄마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선미 여사는 마치 자신이 마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비난과 조롱에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SNS에 뛰어들어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고 있었다. 온라인상의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고 자신이 해명할수록 상대방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혀를 차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일이라 곧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개운의 여론전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은밀하게 선미 여사의 실명과 그녀가 사는 동네를 노출시키며 자신을 강남 건물주 모진 시어머니로 묘사했다. 이로 인해 선미 여사는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까지 고통을 겪게 되었다. 모르는 번호로 그녀를 비난하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건물 앞에 누군가 찾아와 그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평화로웠던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아들 민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운과 함께 꾸민 음모일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그녀의 명예와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민준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만약 민준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그녀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을 건네주었다.
발신자는 법률사무소였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한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것은 전계은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함께 악의적인 언행으로 인해 저 전계은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 파혼을 유발한 가해자가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선미 여사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 그래, 바로 이거였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이 풋내기 같고 악랄한 개념 없는 아이에게 어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했다. 나를 모질고 악랄한 시어머니로 만들었다면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은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가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될 터였다. 선미 여사는 개은의 뻔뻔한 내용 증명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과 증거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은에게 보낼 답변서를 준비했다. 답변서에는 가은의 내용 증명에 대한 반박과 함께 그녀의 악의적인 온라인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미 여사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은의 모든 행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가은의 온라인 여론몰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었고 내용 증명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 선미 여사는 변호사에게 가은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계은 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입니다. 선미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은에 숨겨진 과거를 담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가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은의 남자관계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은은 지난 5년간 총 3명의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IT 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다. 이 3명의 남성은 모두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미 여사는 그녀의 아들 민준이 개운의 4번째 타겟이었음을 직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와 그 남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개운은 남자들에게 명품 가방, 고급 의류, 고가 시계 등을 선물 받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빌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남자와의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돈을 착취한 후 혹은 남자들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별 후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중 2번은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까지 있었다. 선미 여사는 서류를 쥔 채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아들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구해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들은 여전히 개운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조작된 서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가은의 실체를 증언해줄 산 증인이 필요했다. 선미 여사는 탐정보고서에 첨부된 가은의 지인 목록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한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김유나. 가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교 동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나는 가은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2 사람은 완전히 절연했다. 선미 여사는 유나가 가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선미 여사는 자신을 민준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개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유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선미 여사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선미 여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2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다. 그녀는 선미 여사에게 개운과의 악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나의 이야기는 선미 여사가 탐정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개운이 어떻게 남자들에게 접근하고 돈을 갈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심지어 가은이 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간 후 잠적했던 사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나는 가은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꾼이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물과 연약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라고 선미 여사는 유나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조만간 민준을 불러 가은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선미 여사는 김유나와의 만남 후 개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준이 진실을 직시하고 개운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순순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선미 여사가 차분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오늘 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 며칠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다. 선미 여사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개운이 보낸 내용 증명서부터 언급했다. 이건 정개운이라는 아이가 너와 헤어진 후 엄마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한다고 하는구나.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억 원이요? 개운이가 왜 엄마한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선미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준아,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너에게 어떤 상처를 주려 했는지다. 선미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엄마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전계은이라는 아이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조사한 보고서다. 그리고 이건 그 아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고, 그녀는 차례대로 보고서와 사진들을 민준의 앞에 펼쳐놓았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보고서에는 가은이 웹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구매하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남자 관계였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과거 3명의 재력가 남성들과 사귀었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거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읽고 나서야 자신이 가은의 4번째 타겟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가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는 사진 속에서 다정하게 다른 남자들에게 기대어 웃고 있는 가은의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가 사랑했던 가은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오해라니 네가 직접 봐라. 선미 여사는 준비해둔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다. 그것은 김유나와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이건 정계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교 동기인 김유나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다. 직접 들어보렴.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김유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녀의 증언은 민준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다. 유나는 개운이 어떻게 남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심지어 개운이 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간 후 잠적했던 사건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나는 가은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꾼이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물과 연약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라고 민준은 녹취록을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개은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가은이는 나를 사랑했다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는 오열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그 허상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했던 자신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선미 여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은 아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다. 민준아, 저 아이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을 사랑했을 뿐이야. 너는 그 아이의 4번째 먹잇감이었어. 그녀의 차가운 말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야,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사랑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그 허상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했던 자신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주는 선미 여사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흔들렸다. 선미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그가 이제라도 진실을 깨달았다는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민준아,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엄마는 괜찮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 배신감, 자괴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운 기색이 엿보였다. 선미 여사는 밤새도록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후회돼요.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개운히 편을 들고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미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민준아, 엄마는 내 마음 다 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곧바로 개운에게 연락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관계의 끝을 통보했다. 개운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지만 이내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희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래서 나보고 헤어지자는 거야. 너희 엄마 꼭 너 지켜줄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개운은 마지막까지 악을 썼지만 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개운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미 여사는 민준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가요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미 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결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가 하는 일을 도왔다. 때로는 거실에 앉아 옛 앨범을 펼쳐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함께 한가은이라는 여자에게 휘둘렸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남아 있었고 선미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잃을 뻔했던 공포와 실망감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병을 다루듯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개은이한테 제가 뭘 해줘야 할까요? 빚도 많고. 갈 곳도 없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다. 선미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 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야. 네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야.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주는 선미 여사에게 동탄 아파트의 등기 서류를 건넸다. 엄마, 이 집은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에요. 엄마가 가진 자산이니까 엄마가 관리하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제 집을 마련할 거예요. 그의 말에 선미 여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민주는 어머니의 건물 관리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물을 점검하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직접 체험했다. 밤늦게까지 건물 곳곳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무렵 선미 여사는 민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민준아, 네가 타고 다니던 차는 다시 찾아와라. 그리고 네 앞으로 된 카드도 다시 만들어줄게. 이제는 네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차도,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의 단호한 모습에 선미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하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비싼 레스토랑을 찾지 않았다. 그저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다. 선미 여사는 민준의 변화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건물주로서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끔씩 한가은의 SNS를 엿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행한 척, 피해자인 척 연극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SNS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어느새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 독립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민주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선미 여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떤 아이니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최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는 저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민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진실된 빛이었다. 선미 여사는 아들의 눈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여자친구인 최수진을 만났다. 수수한 옷차림에 해맑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선미 여사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행동은 진솔했다. 선미 여사는 수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었다. 선미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수진은 선미 여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민준 씨를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 여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아들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6개월 후 민준과 수진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선미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생겼고 그녀의 삶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사랑과 희생으로 아들을 지켜냈고 그 사랑은 마침내 빛을 발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사랑과 진심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